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징비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징비록 저는 두 권을 읽었는데 하나는 역사의 아침에서 나온 책이고 하나는 서해문집에서 나온 책입니다. 서해문집에서 나온 책은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침에서 나온 징비록은 국격정본 징비록입니다. 서해 기념사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한 건데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쉽게 쓴 징비록, 하나는 제대로 된 원문과 번역문이 들어있는 오리지널 징비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비록은 우리 고전 중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기 때문에 서해문집 책을 먼저 사서 봤고, 언젠가는 징비록을 완역한 구역정본판 풀버전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벼르고 벼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중고 서점에서 찾게 됐는데 17,000원짜리 책을 7,650원에 서가에 꽂혀 있길래 얼씨구나 하고 접어온 그런 책입니다. 적어도 징비록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두 권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여러 강사들이 이제 징비록과 유성룡 얘기를 많이 해서 이미 친근한 인물이 되어 있는 서해 유성룡 선생과 징비록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다양하고도 정갈하고 알토란 같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왜 꼭 우리는 징비록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과 자료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과 강의하는 강사들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딱 만들어서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소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개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 가지고 평이한 스토리가 엮여집니다. 그것도 흥미롭게. 그래서 유성룡의 참뜻과 징비록을 만든 진정한 의미는 행간과 자간에 섞여 있는, 숨어 있는, 유성룡이 숨겨놓은 다빈치 코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영상과 매체 속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지식들은 그 영상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도 없고 그 저자와 주인공들이 드라이빙 하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지식에 늘어난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느냐, 참으로 진정하게 만들어낸 진정한 음식,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게 내 지식을 만들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게 됐다 하면 책을 보고 풀버전을 보고 사람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전을 직접 봐야 되는 게 진짜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 주로 풀버전, 원서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고 스토리 중심의 영상만으로는 그 역사가, 그 책이 내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걸 한번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데 징비록과 난중일기 완역 또는 국역정본을 본 사람과 안 입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읽는다고 해서 다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머릿속에 모든 게 들어와 가지고 언제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언젠간 다시 이 징비록의 내용, 유성룡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캐보고 병산서원에 갔을 때 그 내용에 적힌 글귀를 보면 이게 떠오르거든요. 떠오르면 그때 생각을 적었던 말씀, 그리고 징비하고자 했던 뜻을 기려서 나 또한 거기에 맞춰서 박자를 맞추면 유성룡의 뜻을 우리는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꼭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징비록을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권만 봐서는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권장도서인 서해문집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책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서해문집은 참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출판사입니다. 서해문집 오래된 책방 시리즈는 나온 지가 근 20년이 넘어가는 책인데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학이, 징비록, 하멜표루기, 한중록, 산성일기, 난중일기, 서유견문, 고려도경, 발해고, 매천야록, 택리지 등등등 한국 사람이 고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될 책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의 말투로,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글로 만들어 놓은 책들입니다. 구역정본 징비록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두 권 중에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하면 입문자들에게는 서해문집에서 나온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징비록을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깊이 있게 원문 또는 한문까지도 같이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역사의 아침에서 나온 구역정본 징비록을 추천드립니다. 구역정본 징비록에는 이렇게 한자 원문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국역정본 징비록은 2001년에 서해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국역서해전서에 포함시켜서 간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징비록 부분을 다시 추려가지고 역사의 아침 출판사에서 새로 출간한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임진왜란을 이해하고 가기 위해서는 2번 이상 최소한 읽어야 되는 책이 징비록과 유성룡이라는 이 책인데, 이 살벌한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려운 건 아닐까? 한문만 깨알같이 적어 놓은 건 아닐까?
이게 막 와닿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장 몇 페이지만 넘겨봐도 쉽고 편안하게 쓰인 책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뭐 당연히 이 책은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많은 번역가의 손으로 수없이 번역됐던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인데,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나오다 보니까 조선조정에서 책의 유통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400년 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300년 전이군요. 아무튼 이 책을 이 난중일기와 같이 임진왜란 통사를 같이 읽으면서 차곡차곡 넘어가면 두 개가 박자가 맞아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순신이 직접 쓴 난중일기 두 권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임진왜란이 확 눈에 들어오고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따끈따끈하게 다가옵니다. 이 세 권은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도 좀 두껍지만 좀 이따가 리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징비록은 말 그대로 징계할 징, 상갈비, 기록할 록이죠. 삼가 징계한 것을 말하여 적는다, 이런 내용인데, 시경 소비편에 적혀있는 내 지난 일을 경계하여 뒷날에 근심이 있을까 삼간다 라는 문구에서 따온 것은 이미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쟁의 전개를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서이자 인문서이자 일기이자 수필이자 선집이자 뭐 여러가지 이름을 더 대기도 힘들 정도로 명작입니다. 조선시대에 몇 안 되는 책을 꽂으라고 하면 임진왜란의 징비록은 절대로 떼고 갈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유성룡은 전난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선조를 보편하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국가의 중추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입을 하고 전쟁에도 개입을 하고 난국을 처리를 했고, 임진왜란의 그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당 부분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천거를 했고, 중간에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으로 치질이었죠. 잠깐 자리에 내려온 적도 있을 정도로 파란만장하게 대한민국의 큰 전쟁 임진왜란에 깊숙이 개입한 장본인인데, 전쟁이 끝난 후에서 전국에 물러날 때까지 이 성패를 자세하게 고찰을 하고 반성을 해서 국가에 큰 계책을 남기고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책 속에는 그의 애국자적인 면모가 많이 생생하게 나타나거든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반성한 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의 기록보다도 아주 최고 수준의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고 정확하죠. 반면에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전장을 헤집고 다니는 병령에서의 장수의 고뇌와 흔적들, 전쟁의 흔적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책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선조실록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으로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뀌지 않은, 물론 문집이나 이런 부분도 수정되고 첨삭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난중일기도 빠져있는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만, 이 두 권의 책으로 임진왜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직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의지가 비틀리지 않았고, 물론 일본에서 포르투갈의 선교사인 루이스 프로이스의 임진난의 기록이라는 책도 객관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어쩌보면 이 루이스 프로이스와 이순신과 유성룡에 의해서 빨가벗고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던져주는 것지도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책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셨다고 하면 일본 애들이 쓴 역사를 우리는 받아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점기에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도요토미를 신격화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433년 전에 징비록을 써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원저를 보셔야 됩니다.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쟁 전에 우리 통신사를 대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만불손한 태도, 사절단으로 들어갔다가 보고할 때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두 사신들에 대한 태도, 현장에서 오만불손하고 도전적인 외국의 처사에 충분히 호전성을 느끼고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했던 김성일은 훗날 백성들의 동료를 우려해서 전쟁서를 부인했던 것,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겁먹고 도망가는 태도까지 보였던 황윤길은 적의 음모를 캐려고 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상으로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라고 보고를 하게 된 배경과 경위. 지금 명과 조선 그리고 외가 동아시아 삼국전쟁을 치렀던 400여 년 전보다는 상황이 더 긴박한 상황에 닥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외가 조선을 쳤고 정명과도 조선을 밟고 명을 가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또는 손을 잡고 중국을 치자 혹은 대만 쪽에 대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주적은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은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는 이 일이 주적 북한보다 더 무서운 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성룡을 지금 불러올 수도 없고, 누군가의 정책 지도자 또는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잘 뽑고 잘 관리하고 잘 감독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진왜란 발발 시에는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막 긴급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으르렁거리고 가운데 북한과 한국이 끼어 있으니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도 힘들 정도로 양국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강제로 강요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총칼로 싸우더니 냉전으로 싸우더니 핵으로 싸우더니 이제는 달러하고 위안으로 싸우는 세상이 됐거든요. 우린 달러를 써야 됩니까? 위안을 써야 됩니까? 이 장면에 갈팡질팡하던 선조가 아닌 준비된 대한민국호가 되어야 되고 제2의 징비록, 제2의 난중일기를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00여 년 전에 조선에서 일어난 7년 전쟁을 기록한 이 유성룡의 징비록을 읽어나다 보면 그 대한민국의 국내 혹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과거에 처했던 현실을 지금에 빗대어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적어도 누가 이순신이고 누가 권율이고 누가 원균인 거 정도는 알아야 선조한테 이 사람입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원균, 이순신, 권율을 잘 통제하고 밀어내는가를 봐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 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역사를 잘 써나가는 힘을 기르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는 책들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서해 유성룡 선생 같은 분들이 징비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셨던 겁니다. 왜 이 책이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됐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성룡이 임진왜란을 바라보고 기록한 시선을 따라가서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반성하고 기록해서 훗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마라 라는 시각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임진왜란 관련 도서 3권입니다. 난중일기, 임진왜란, 징비록 3권입니다. 차례대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시리즈니까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자, 책 속으로 갈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 1592년이 아닌 1591년에 갔던 통신사들을 대하는 그 평수기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태도에서 전의가 느껴지고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조선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거나 외면하려고 했죠. 왜군들은 항상 시비를 걸고 말썽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전쟁을 방치한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 어렵고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선은 뒤통수를 맞은 건 아닙니다. 일본이 호전적인, 오전적인 태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걔들을 통제하고 누르고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차별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뒤통수 맞은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91년 봄에 통신사 황윤길, 김성일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처음에 황윤길 등이 지난해 4월 29일 날 부산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대마도에 이르러서 한 달, 대마도에서 수로를 지나가지고 7월 20일에 그 나라의 수도에 이르렀고 외인이 고의로 길을 뺑글뺑글 돌게 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 달 만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나쁜 놈들이죠. 사신들, 통신사를 불러놓고 그따위로 대접했다는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이 국도에 이르니까 이제 큰 절에 유숙을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동산도에 출전 중이라서 서너 달 동안 그 절에 또 기다리게 한 겁니다. 풍신수길이 돌아오고 난 뒤에도 공실 수리한다는 핑계로 바로 국서를 또 받지도 않고 이리저리 전후 5달 동안 숙소에 있다가 한참 뒤에나 국명을 전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신들을 불러놓고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징비록 속에 나오는 그 평수기일은 용모가 작고 못생겼고 낯빛이 검어 남다르게 위인은 없었는데 다만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람을 쏘아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고 자기 책에 나옵니다. 자리에는 잔치용 기구는 갖춰놓지 않고 탁자 하나 놓고 탁자 가운데 떡 한 그릇 딸랑 올려놓고 질그릇 사발에 술을 부어주는데 그 술은 막걸리였다고 합니다. 아니 사신들을 부르면 좀 건강하게 대접하고 잘 대접하는 게 원칙인데 완전히 사신 통신사 대접하는 일은커녕 자기는 그냥 사람도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는 게 이 책 속에 나옵니다. 그 예절은 매우 간략해서 서너 번 술잔 돌리고 끝, 절하고 업하는 거 술잔을 주고받는 절차도 없고 모두 제멋대로고 모두 자만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옆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히데요시가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오줌 놓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는 정말 황당하니까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신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답서를 적시 써주지도 않았고 먼저 가라고 해가지고 김성일이 항의하니까 황윤길은 무서워가지고 먼저 도망가고 서두로 출발하니까 뒤에 늦게 나왔는데 받은 국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거칠고 거만해가지고 우리가 바랐던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김성일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몇 차례나 개정을 요구해가지고 겨우 받아가지고 나왔는데도 그것도 불손했었습니다. 하지만 일행이 지나오는 곳마다 외인들은 물건을 선사했지만 김성일은 일절 그걸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화가 났던 거죠. 근데 김성일은 나와가지고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전쟁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윤길은 이제 부산에 돌아오자마자 일본 정세를 위급하다,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면서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서울로 와서 이제 복명을 하는데 황명길은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대답을 했지만 김성일은 신은 그런 정사가 있는 걸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황윤길이 인심을 이거 동요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역발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윤호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황윤길 말에 이제 찬동을 하고 어떨 때는 김성일을 찬동하는 걸로 반반 나눠졌던 거죠.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정황은 이해는 갑니다. 조선의 스탠스, 선조의 스탠스도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게 징비록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일하고 유성룡은 같은 파라서 이제 같이 가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황윤길의 말과 같이 아는데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이제 넌지시 물어보니까 김선희가 대답하기를 나 역시 이제 왜적이 끝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겠습니까마는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인심이 놀라서 당황할 것 같아서 이를 해명했을 뿐입니다라고 뒤돌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이 달라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서로 했다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때 가져온 그 외국서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에 뛰어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곧바로 명나라 조정에 보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유성룡이 얘기를 하니까 영의정 이산에는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가 이 외국하고 사서로 통하고 있다는 걸 책명할까 위험하니까 알리는 걸 숨기는 게 어떻냐 이런 문제로 조정에서는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고를 하는 시점에 유구국하고 명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경로, 외경로 및 자신들의 그 심어놓은 첩자들로부터 다양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조선의 보고가 한참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조정에서는 외국의 동태를 걱정하면서 이제 변사에 밝은 제신을 뽑아가지고 하삼도를 순찰하고 방비를 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세상이 너무 태평한 지가 오래돼서 중앙과 지방이 안일해 져가지고 당연히 백성들도 노역을 어려가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자자했던 거죠. 같은 유성룡의 친구면서 전에 이제 변소를 같이 했던 합전 사람 1호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 물어봤더니 1호는 하는 말이 성병을 쌓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읍현감 이순신을 발탁해가지고 전라좌소 이제 수군 절대사로 삼게 되죠. 이순신은 담력과 지략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다라고 징비록에 적혀 있고 일찍이 조선 만호로 있었는데 그 무렵 북방에 변방에 사변이 많았는데 배반한 오랑캐를 꿰어가지고 병령에 끌어와서 목을 베어 죽였다. 이래서 오랑캐 근심이 없어졌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지만 조정에서 그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묵과에 오른 지 10년이 되도록 벼슬을 없이 승진이 안 되다가 비로소 정읍현감이 늦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막 나날이 급박하게 전해지니까 임금이 이제 비변사에 전해가지고 야 여기 그 장수될 만해서 이제 좀 청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성룡이 이제 이순신을 청구했는데 정읍현감에서 수사로 차례를 뛰어넘어서 임명이 되니까 사람들은 또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또 어떻게 두 칸이나 올라갔지? 이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징비록에는 신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역사에서는 신립은 탕급대에서 그냥 장렬하게 전사했다. 뭐 그건 전략적인 실수였다라는 내용밖에 없는데 징비록에는 신립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립은 평소부터 성질이 잔인하고 사납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신의 위험을 세우니 이 수령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닦게 하고 그에게 지나칠 정도로 환대하게 대접을 하니까 비록 대신의 행차도 이것만 못했다 이런 글이 있고 전쟁이 난 무렵에 이제 집으로 찾아옵니다. 유성룡의 집으로 신립이 찾아왔는데 유성룡이 묻기를 가까운 내에 큰 별이 일어날 것 같소. 그렇게 되면 그대가 군사를 맡아야 되는데 적을 충분하게 막아낼 자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립이 가소롭다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뭐 그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성룡이 다시 물었죠. 그렇지 않다. 과거의 왜군들은 짧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총을 들고 있다.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유성룡이 이제 걱정스러운 말을 하니까 신립은 끝까지 태어난 때 말투로 대꾸를 합니다. 뭐 그 조총이라는 게 쏠 때마다 맞는답니까? 뭐 이러면서 신립은 유성룡의 말을 무시한 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유성룡도 좀 실망했던 모양이죠. 신립이 온성부사로 있을 때 이제 오랑캐들이 종성을 이제 포위하자 신립이 이제 말을 타고 가서 이제 그를 구합니다. 한 10명 되는 병력으로 막 겁나게 달려가니까 오랑캐들이 쫄아가지고 포위를 풀고 이제 물러갔던 케이스가 있는데 조정에서는 이 이제 사안을 보고 신립이 대장이 될 만한 재주가 있다 이렇게 봤고 북병사, 평안병사로 승진을 시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원대부로 이제 승진을 시키고 이 양반은 이제 배우조판서급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의기가 막 나글 커러워져가지고 진날에 뭐 여러 군신들처럼 조금만 이를 당면하면 두려운 기세가 없이 막 달려나가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징비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난이 나고 신립이 대궐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직접 이제 무사를 모집했는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왔던 겁니다. 신립이 어떤 존재인 걸 알다 보니까. 신립 장군은 의욕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서 이 왜군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금을 뵙고 이제 유성룡이 신립 말대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임금은 신립 오플로 사실을 묻고 이제 도순변사로 삼게 됩니다. 신립이 이제 대군 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직접 무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문제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립이 유성룡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뜰 안에 이제 보니까 군사가 많이 있는 걸 보고 신립이 자기가 부사가 돼가지고 이제 가기를 원해서 이 군사들을 통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이제 군관 이름이 쓰인 단자를 써주니까 뜰 안에 보인 무사들 보고 같이 가자, 이제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시리에 찬 기색으로 따라갔다. 김용을 또한 같이 갔네. 마음속으로는 매우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유성룡은 적고 있습니다. 신립은 한양에서 출동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유성룡은 보고 있었고 따르는 무사들 그리고 군사들, 병졸들이 얼굴에 시리가 가득 찬 모습으로 따라갔습니다. 참사는 예고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적병이 이제 매우 강하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이미 염려를 했고 신립은 당대의 이제 명장이라 봤기 때문에 또 사졸들이 두려워하니까 잘 복종을 하니 그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따라가게 해서 두 장수가 서로 이제 세력을 합치면 적군을 잘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신립이 워낙 포악하니까 병졸들이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뭐 그게 얘기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이 두 본도, 경상도와 수군과 장수들이 모두 겁쟁이였고 전략 전술이 부족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강한 척 했지만 약했고 똑똑한 척 했지만 바보였다는 겁니다. 전략이 없었던 거죠. 그걸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위에서 알아야 되는데 조정에서는 잘못 판단했던 겁니다. 징비록에서는 신립에 대한 얘기가 제법 길게 나오는데 적군이 상주에 들어와 오히려 험지를 지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양쪽 산협이 한쪽으로 묶인 듯하고 적군이 그곳을 지나는 군사가 있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두 번, 세 번 지켜보고 탐지해본 뒤에야 지키는 군사가 없는 걸 알고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그 후에 명나라 장수인 제독 이여송이 적군을 추적하여 조령을 지나가다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험준한 곳이 있는데도 지킬 줄 몰랐으니 신총벽, 신립이죠. 이 사람은 꾀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신립은 날쌔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군사를 쓰는 계책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고려가 원나라 군사를 인도해서 일본을 공격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일 때문에 조선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이 형세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말투를 올립니다. 막 격앙된 얘기를 하니까 다시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서로 간에 헤어집니다. 이 새끼들은 원나라 때 원정 같은 거를 임진난에 와가지고 이곳을 처벌하려고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두부들이 그렇게 많은 침략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발라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아침에 전령도 앞에 왜군들이 나타났는데 1592년 4월 17일 이른 아침에 변방의 보고가 처음 조정에 돌았기 때문에 이 바로 좌수사 박홍의 장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13일 부산 앞바다에 출현한 정보가 카톡, SNS를 통해서 긴급 전문으로 가는데 4일 걸렸던 겁니다. 서울, 부산이 천리길이니까 약 400km, 하루에 100km 정도를 달려간 셈입니다. 심유경은 뭐 군인이기도 하고 유격 장군이었지만 그 당시에 직업이 장사꾼이었다고 이제 밝혀지고 알려지고 있는데 되게 그 협상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심유경 편지를 써가지고 심부름꾼 한 사람의 등에 지고 이제 말을 태워서 이제 적진에 보통문으로 돌려보냈더니 외적의 장수 이제 소생장 고니시 군약관은 그 편지를 보자마자 바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회보를 전해줍니다. 일본말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심유경이 혼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가지고 위태롭게 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권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심유경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저들은 어쩔 수 있겠어? 라고 하고 심부름한 서너 명만 데리고 외진의 징용으로 호롤단신 진입합니다. 성북 쪽에 한 10리 밖에 강복산 아래로 만나서 이제 그 고니시 군학과와 만나서 회담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군사가 대용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쭉 보니까 왜군은 엄청 많았고 칼과 창이 막 하얗게 번쩍번쩍 해가지고 눈이 빛나는 것처럼 비슷했는데 심유경이 마련해야겠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니까 왜군들이 사면을 둘러싸가지고 심유경이 붙잡힌 거 아닌가 이런 뭐 의심도 했는데 날이 저물자 심유경은 혼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왜군들이 매우 공을 들여가지고 공손하게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심유경은 협상 능력에서 대단한 사람 같긴 해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 나라에 보고할 때도 허튼 짓을 하다가 결국은 거세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인 4월 20일 날 서울이 수복됩니다. 명나라 군사가 성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적군들은 이미 하루 전에 이제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는데
명나라 군사를 따라서 이제 유승용도 상안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상안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보니 100명 중에 1명 남아있더랍니다. 그 살아있는 한 명도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니었고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가지고 귀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얼굴빛이 귀신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날씨는 매우 더웠는데 죽은 말과 사람들 시체가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가는 사람들마다 코를 안 막은 사람이 없었고 관청과 민가 모든 집들이 불타 없어졌고 숭례문에서 동쪽 남산 밑 부근의 일대 적군이 거주하던 거기 일부분만 겨우 보존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명군이 주도를 하죠. 용사는 그래서 터가 센 자리입니다. 명군, 왜군, 러시아군, 미군, 최근에는 우리한테 이제 반환이 돼가지고 공헌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쟁에 불리해지는 왜군은 이제 협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명나라의 협상 전략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명나라 병부에서 이제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섭이 나이트 조안이죠. 북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딱 금을 긋습니다. 첫째, 봉장만 요구하고 조공은 요구하지 말 것. 둘째, 외병은 한 사람도 부산에 머물지 말고 다 나갈 것. 셋째, 앞으로 영구히 조선을 침범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면 봉직을 할 거고 약속들이 하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금을 긋는데 심유경한테 이제 다시 소섭이를 데리고 외적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선유해라. 설득을 해라게 하고 이종성, 양방영이 외국의 풍신수기를 따라가지고 일본 국왕을 보하도록 하되 이종성 등은 가지 말고 우리 도성에 있다가 외정 철병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완전히 철병하면 일본으로 들어가라. 아주 디테일 있게 엣지 있게 금을 딱 껐습니다. 일본은 여기다가 살짝 동의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때립니다. 외놈들이 그런 놈이 아니죠. 순순하게. 이데요시 이노는 굉장히 변덕이 심한데 이제 양방영 일행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자 협상 내용도 바꾸고 막 비틀어 버립니다. 히데요시는 관사를 성당에 꾸며놓고 그들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안 도왔는지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박살이 나는 바람에 다른 곳에서 맞이하게 되죠. 처음 자신의 애를 만나가지고 봉작을 받을 것처럼 막 좋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벌컥 성을 내서 뭐 지랄을 떱니다. 왜냐하면 명과는 자기는 관계를 맺었다 생각을 하고 다음 조선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끈앞풀을 잡아가지고 일거리를 만들려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조선의 왕자를 되돌려 보냈으니까 조선에서도 왕자가 와서 사회를 표하는 게 당연한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벼슬아치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거 분명히 업신여생이 처사기 때문에 문제 삼겠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결국 황씨는 임금의 국소도 이제 전달하지 못하고 양방영 심유경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에 명황제도 심유경도 놀아났던 겁니다. 도요토미는 명의 힘을 느슨하게 하고 조선을 재침하려고 하는 큰 전략을 가지고 잔꾀를 부리고 있었던 걸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적정 고니시 유키나카는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고 가토 기요마사는 서성포에 있으면서 반드시 왕자가 사의를 표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되풀이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원하는 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게 봉공제 하루에 한 10 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결국 봉직만 하라고 있었기 때문에 심유경이 이제 고니시 유키나카와의 친분을 이해해 가지고 적당히 일을 막 좋게 막 주무르려다가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꼴이 되어버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명나라의 조정에 알리다가 사실을 파견할까 말까 뭐 직고를 한다 안 한다 막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 결국 석성과 심유경은 죄를 짓고 명나라 군사가 다시 파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하옥하게 되는 경위하고 이순신이 원균과 공을 다투어서 이제 점점 사이가 좀 멀어지는 과정, 다투게 되는 까닭, 원균이 원래 뭐 성품이 음흉하고 간사하고 또 폭압적이었던 부분도 나오고 중앙과 많은 지방 인사들과 연결해가지고 이순신을 모함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점도 책에 나옵니다. 고니시 유키나카는 재침을 하면서 이제 부하 요시라를 이용해가지고 반관계를 활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 반관계 전략에 조선 국왕, 조정, 보안에도 관한 장수들까지 몽땅 같이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이순신한테 허물을 씌워가지고 이순신이 잡아가 공문을 청하고 의도사를 보내가 잡아오고 원균을 내신 통제서로 받게 되는 자세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임금이 이 모든 일이 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좀 의심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산 또 사찰을 시킵니다. 남이신이 이제 군사와 백성들이 길을 막고 이순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통합니다. 막 호소한 사람을 이루 산처럼 많았던 그대로 두고 올라가가지고 남이신은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합니다. 가등청정이 바다에서 7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군사가 갔다면 가등청정을 잡아올 수 있었는데 이순신이 머뭇거려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열받은 선조는 이순신을 오게 이제 가두게 하고 배를 물으려고 하는데 판중추사 정탁만이 이순신은 명장이기 때문에 절대 죽여서는 안 되고 군사상의 기밀이 이롭고 해로운 것은 먼 곳에서 알기 힘들다. 이루 헤아리기 없으니까 그가 나가지 않은 것이 무슨 짐작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갔을 겁니다.
청하건대 이게 너그럽게 용서해서 뒷날에 공을 이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가지고 조정에서는 한 차례 고문만 하고 사형에서 감형을 하고 관직을 삭탈하고 백의종군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의 늙은 어머니는 아산에 있었는데 이순신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순신은 옥에서 나와서 아산을 지나가지고 권율에 가서 종군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다른 책에서 이순신이 아산으로 가게 된 과정 그리고 주위에 묵게 되는 것, 먹게 되는 것, 이 다 상세한 기록에 나옵니다. 이순신이 원균에게 가게 된 과정은 이순신 자신의 난중일기와 임진왜란의 큰 책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순신이 백의종군 하러 가게 된 66일의 과정은 결코 외롭진 않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했고 그에게 격려를 했고 공감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8월 초일의 날 한산도의 수군이 괴멸해가지고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전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경상우수사 배설은 도망가서 죽음은 겨우 면합니다. 원균이 이제 한산도에 부임하고 나서 이순신의 시행규정을 모두 변경해버리고 이순신에게 신임받던 사람을 다 쫓아내고 특히나 이영남 같은 경우에 자신이 옛날에 이제 패전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비용한 겁니다. 덕분에 군사들은 마음속으로 원균의 이런 처사를 원망하고 분개했던 거죠. 이순신이 한반도에 있을 때 쓰던 운주당은 여러 장수들과 전쟁을 의논하던 회의실이었는데 전쟁할 때마다 부하 장수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계책을 묻고 전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패전한 일이 없었는데 원균은 자기가 사랑하는 첩불과 함께 운주당에 있으면서 울타리로 막아버리고 장수들은 그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술을 매일 즐겨 마셔가지고 맨날 주정을 부리고 성질을 내고 형벌을 쓰는 일에도 법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군중에서 가만히 수군거리기를 만일 적병을 만나면 우린 도망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 장수들도 서로 원균을 비난하고 비웃고 또는 군사일을 아뢰지 않아 가지고 그의 호령이 밑으로 내려가서 부하들의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징비록에 적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요시라를 또 김응사에 보내가지고 또 속이자 도원숙 균일이 이제 그 말을 가장 깊이 믿게 돼가지고 완전히 헷가닥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순신이 주저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죄를 얻은 것도 알고 날마다 원균에 나가서 싸우도록 막 독촉을 합니다. 원균 또한 이순신이 적군을 보고 징계하지 않는다고 늘 말해가지고 이순신을 모함하고 그자가 그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형세가 어려운 줄 뻔히 알지만은 부끄러워서 핑계 삼을 일이 없다 보니까 가진 함선을 죄다 거느리고 전쟁으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권율이 고성에 있다가 이제 원균이 아무 전과도 못 올렸다고 이제 격서를 보내가지고 원균을 불러와가지고 곤장을 때립니다. 권율이 나가 싸우라고. 이게 여기 열받은 원균이 이제 군중으로 돌아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더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누워 있고 여러 장수들은 원균을 보고 군사 일을 의논합시다라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날 밤중에 이제 외적의 배가 와서 습격을 하니까 원균의 군사가 크게 무너지고 원균은 도망가가지고 바닷가에 이른 뒤에 배를 버리고 언덕을 올라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몸이 살찌고 거동하여 갈 수가 없으니 소나무 아래 앉았는데 채권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원균이 이곳에서 살해됐다고 하고 어떤 이는 달아났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징비록에 적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적군이 임진년에 이제 우리 국경을 침범한 이후로 오직 수군에만 패전을 당해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고니시 유키나가에 책임을 져가지고 우리 수군을 반드시 박살내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거짓으로 이렇게 융통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순신한테 죄를 얻게 하고 모함을 씌우고 원균을 유인해가지고 바닷가로 끌어내가지고 방비가 없는지를 다 간을 보고 난 다음에 박살을 내가지고 습격해가지고 괴멸시켰던 겁니다. 그들의 계책이 지극히 교묘한데 우리는 그 꾀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유성룡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계산년 10월에 보면 너무 비통스러운 글이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년 10월 거가가 환도하니 불타고 남은 것들만이 성에 가득하고 거기에 대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은 자들이 길에 겹쳐 있었으며 동네 문 밖에 쌓인 시체는 성의 높이에 맞먹을 정도였다. 그 냄새가 너무 더러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어 죽은 시신이 보이면 순식간에 가르고 베어 피와 살이 낭자했다. 굶어죽을 위기에 처했던 백성들은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겨우 연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도했던 시점에 유성룡이 바라본 백성의 모습은 얼굴에 귀신이 보였다는 겁니다. 전쟁의 모든 피해는 백성들이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권의 임진왜란을 온몸으로 겪은 선비가 기록한 징비록이라는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예문집이 지어놓은 부제,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이라는 것이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은 없어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을 창피하게 수행하는 일은 더욱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런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 벌어지면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어떤 나라와 치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수장이 돼서 어떤 장수들을 부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유송룡이 450여 년 전에 지었던 징비록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징비록은 한 번은 풀 버전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징비록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